역사의 변곡점마다 절대 권력을 쥔 제국이 갑작스레 몰락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강력해 보이던 거대한 체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과정은 마치 거대한 나무가 서서히 썩어들다 갑자기 쓰러지는 것과 비슷했죠. 로마 제국이 그랬고 오스만 제국이 그랬으며 대영 제국도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국도 명나라만큼 극적인 몰락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13세기 몽골의 침략으로 시작된 중국의 혼란기는 한 세기가 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이 세운 원나라는 처음에는 번영을 누렸지만 점차 내부 분열과 자연재해, 흑사병의 창궐로 혼돈 속에 빠져들었죠. 백성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졌고 반란의 불씨는 곳곳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한 승려가 칼을 들었습니다. 주원장이라는 이름의 이 승려는 홍건적의 난에 가담했다가 자신만의 세력을 키워나갔죠. 그는 뛰어난 전략가였고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였으며 무엇보다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1356년 주원장은 남징을 점령했고 이를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1368년 마침내 주원장은 원나라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가 선택한 왕조의 이름은 명나라였죠. 밝음을 뜻하는 이름에는 몽골의 지배로 인한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빛을 비추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홍무제라는 연호를 사용한 주원장의 통치는 중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부흥기를 열었습니다. 명나라의 전성기는 그의 아들인 영락제 시대에 찾아왔습니다. 정화의 대항해는 그 상징과도 같았죠. 7차례에 걸친 대규모 원정은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을 넘어 아프리카 동부 해안까지 이어졌습니다. 300척이 넘는 거대한 함대가 만들어낸 위용은 당시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명나라의 절정은 동시에 쇠락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국력 소모는 재정을 악화시켰고 관료들의 부패는 날로 심각해졌으며 북방의 유목민들은 끊임없이 변경을 위협했죠. 16세기에 이르러서는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 세력들이 해안가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내부의 균열이었습니다. 황제들은 점차 무능해졌고 환관들의 전횡은 날로 심해졌으며 관료들 사이의 당쟁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죠. 1556년 산시성을 강타한 대지진은 8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이는 명나라의 통치 기반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타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명나라를 무너뜨릴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만주 지역의 여진족이었죠. 누르하치라는 지도자 아래 통합된 여진족은 후금을 건국했고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1616년 누르하치는 칠대한이라는 문서를 통해 명나라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제 300년 가까이 이어진 명나라 제국의 운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과연 그들은 새로운 도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전의 수많은 제국들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까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한편 베이징 자금성의 깊숙한 곳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융나 황제는 자신의 치세가 절정에 달했음을 직감했죠. 제국의 영토는 그 어느 때보다 넓어졌고 조공국들은 줄을 이어 황제의 은덕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마음 한켠에는 깊은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국의 확장이 정점을 찍은 지금이야말로 내부 체제를 정비할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료 제도의 개혁이 시급했죠. 지방 관리들의 부패와 착취로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보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융나 황제는 먼저 과거 제도를 전면 개편했어요.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고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지방 관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자신의 출신지에서 관직을 맡을 수 없도록 했죠. 이는 지연과 혈연에 기반한 부패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개혁의 바람은 군사 제도에도 불었어요. 기존의 위소군 제도를 개편하여 상비군 체제를 강화했고 군량미 보급 체계도 정비했습니다. 특히 북방 방비를 위해 만리장성 일대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정예부대를 배치했죠. 그러나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해양 정책이었습니다. 융나 황제는 정화의 원정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항구 도시들을 정비했어요. 항만 시설을 확충하고 조선소를 증설했으며 해상 무역을 관리할 전담 기구도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저항도 있었죠. 보수파 관료들은 과도한 변화가 전통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발했고, 일부 지방 세력가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암묵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특히 해양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했어요. 내륙 중심의 전통적인 중화 사상을 고수하려는 세력들은 해외 진출이 국력을 분산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개혁파들은 해상 무역이야말로 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맞섰죠. 융라 황제는 이러한 반발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반대파 관료들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정책 설명회를 열었고, 지방 순시를 통해 백성들의 목소리도 경청했어요. 때로는 강경책을 쓰기도 했지만 대체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했죠. 개혁의 성과는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관료들의 부패가 눈에 띄게 줄었고, 세금 수치도 더욱 투명해졌어요. 군사력은 한층 강화되었고, 해상 무역을 통한 국가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융라 황제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제도 개혁을 넘어 제국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고자 했어요. 중국이 더 이상 폐쇄적인 천하국가가 아닌 세계와 소통하는 개방된 제국으로 거듭나기를 원했습니다. 황제의 이러한 구상은 점차 현실이 되어갔죠. 조공국들과의 관계도 일방적인 종속이 아닌 호혜적인 협력으로 변화했고, 해외 사절단의 왕래도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제국의 문화는 더욱 풍성해졌고, 새로운 기술과 사상이 끊임없이 유입되었어요. 반년이 지나자 중국 전역에 새로운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방의 관리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어요. 단순히 명령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아졌죠. 특히 변방의 관리들은 중앙의 지시 없이도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남부 항구에서는 외국 상선의 입출항이 크게 늘었어요. 매일 수십 척의 배가 오가며 비단과 도자기를 실어 날랐죠. 포르투갈 상인들은 마카오를 거점으로 삼아 무역량을 꾸준히 늘려갔습니다. 북쪽에서도 불안한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만리장성 넘어 유목민들의 동향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와 달리 대규모 부족 연합이 형성되는 조짐이 보였죠. 국경 수비대는 긴장감 속에 밤낮으로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베이징의 자금성에서는 매일 밤늦게까지 불빛이 꺼지지 않았어요. 고위 관료들은 연이어 긴급 회의를 열었고, 각지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했죠. 특히 북방 정세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마누리아에서 새로운 세력이 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지 관리의 보고에 따르면 여러 부족이 하나로 뭉치는 움직임이 감지되었죠. 한 달 뒤 베이징 교외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시작되었어요. 5만 명이 넘는 병력이 집결했고, 새로운 화기도 대거 도입되었죠. 특히 대포 부대의 규모가 이전의 2배로 늘었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조선소들은 밤낮 없이 가동되며 새로운 전함을 건조했죠. 기존 선박과는 차원이 다른 대형 전함들이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큰 규모의 최신 화포까지 장착되었어요. 여름이 되자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쪽의 여러 부족이 마누리아의 새로운 지도자 아래 통합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청이라 칭했어요. 이는 단순한 부족 연합이 아닌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의미했죠. 가을로 접어들며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청은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장했고, 이제 명나라와 직접 맞닿은 국경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베이징의 조정은 밤낮으로 대책 마련에 고심했죠. 국경 지역에서는 작은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양측의 순찰대가 마주치면 을의 긴장이 고조되었고, 때로는 화살이 오가기도 했어요. 다행히 아직 대규모 전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상황이 악화될 수 있었죠. 겨울이 다가오면서 북방의 기온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청은 이제 공공연히 군사력을 과시했고, 그들의 기병대는 국경 근처에서 훈련을 반복했어요. 명나라 조정은 이를 심각한 도발로 받아들였죠. 이처럼 강경한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주변국들은 명나라의 독단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점차 중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기 시작했죠. 특히 일본과 조선은 명나라의 과도한 간섭에 반발하며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모색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베트남은 명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타이와 미얀마도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다져갔어요. 이러한 주변국들의 이탈은 결과적으로 명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해졌고 농민들의 불만은 날로 커져갔죠. 재정 악화로 군사력 유지도 어려워졌고 북방의 여진족 세력은 이러한 틈을 노리며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결국 명나라의 쇠퇴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되었어요. 대외적 위신과 내부 통제력이 동시에 약화되면서 제국의 근간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후일 총나라가 중원을 장악하게 되는 결정적 배경이 되었죠. 역사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제국의 영광도 시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명나라의 몰락은 어떤 제국도 영원할 수 없다는 역사의 준엄한 교훈을 남겼습니다.